한국의 목숨을 맡길 수 없습니다. 빨리 독일로 돌아갑시다. 에이펙 독일 대표단 전용기 안에 울려 퍼진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독일 최대 바이오 그룹 회장 한스 베르트 하우저는 쓰러진 그의 아내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의 골든타임을 선언한 주치의의 말에 그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한국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의 수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단 48시간 뒤 한스 회장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꾼 대한민국 의료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갑시다. 한국 의료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요한 베커 박사의 목소리가 VIP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김해공항. 제 아내가 쓰러진 지 정확히 3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경제부 차관 베르트 하우저입니다.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독일 대표단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3일간의 일정 50조 규모의 투자 협약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전용기가 착륙하고 입국 수속을 마칠 때까지는요. 공항 의료진이 달려왔을 때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산소포와 모니터에 뜬 숫자가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외아들 리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요한이 더욱 격하게 외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당장 독일로 가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VIP 통로가 봉쇄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미라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전팀장이 무정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김해 국가의료역 신센터에 연결되었습니다. 4분 30초 안에 응급팀이 도착합니다. 4분 30초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구급차 도착까지 최소 8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요한이 냉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의료 선진국입니까? 우리는 샤리테 병원의 최고 전문의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송미라 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정의에 대고 빠르게 지시를 내렸을 뿐입니다. 환자 데이터 실시간 전송 시작, 다산 NIR 시스템 가동 준비. 그녀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했습니다. 정확히 4분 20초 만에 응급팀이 도착했습니다. 제일 앞에선 백발의 노인이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루르 지방 사투였거든요. 그런 억양은 그곳에서 오래 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죠. 노인이 명찰을 보였습니다. 김해 국가인류역 신센터 명예원장 박준혁. 그가 의료진에게 지시하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찬소 공급 최대치로 올려 정맥 2개 확보하고 생체 신호 모니터 연결. 박준혁 원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젊은 의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센터장 김태우입니다. 환자분 기존 병력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요한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알레르기성 쇼크 같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은 직후였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기선 위험해요. 김태우 센터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분의 뇌파와 심전도가 우리 센터 AI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32분 안에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32분이요. 요한이 비웃었어요.
MRI도 찍지 않고 혈액 검사도 없이 이미 찍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모니터를 가리켰죠. 휴대용 스캐너가 안나의 머리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였어요. 나노 자기장 기술입니다. 움직이는 환자도 실시간으로 스캔할 수 있죠. 혈액은 방금 채취했고 자동 분석기로 보냈습니다. 안나의 산소 포화도가 89m토로 올라갔습니다.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죠.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리나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을 거죠? 박준혁 원장이 리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제가 젊었을 때 독일 누르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독일 의료진이 우리를 살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이 파독광부 출신이라는 것을요. 60년대 독일로 간 천여 명의 한국인 중 한 명. 그들이 번 외화로 한국이 경제 발전에 토대를 쌓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 탄광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김태호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뇌신경 염증 반응이 감지됩니다. 단순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자가 면역 반응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요한이 소리쳤죠. 안나는 자가 면역 질환 병력이 없어요. 제가 15년간 주치의였습니다. 모든 검사 기록을 다 알고 있다고요. 때로는 숨어 있다가 특정 단백질을 만나면 발현합니다. 김태호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우리 AI가 지금 300만 개의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중입니다. 전 세계 휴기 질환 사례까지 포함해서요. 의료진이 안나를 이동식 침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신속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박준혁 원장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 아버지도 탄광사고로 독일 병원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제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로 가득했죠. 내부는 작은 수술실 같았어요. 천장에는 모니터 6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태우가 뒤따라며 말했습니다. 김해의 의료신 센터까지 12분입니다. 도착 전에 1차 진단이 완료될 겁니다. 차가 출발하자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 게 보였어요. 요한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고요. 우리 독일이 의료 기술을 전수해 준 지 불과 30년입니다.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김태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에게 많이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보십시오. AI 방금 환자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TCR 17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안나가 실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눈빛은 독일 의사들과 달랐어요. 뭐랄까요? 절박함과 사명감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한 명의 환자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있는 것처럼요. 리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한국 의료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인 무언가가요. 김태우가 수술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독일 탕왕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시작.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의료 수준을 직접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점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독광부의 후예들이 만드니 병원에서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지 15분. 저는 딸 리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요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죠.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의료 후송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그때 김태우 센터장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려 합니다. 안정되고 있다고요? 요한이 냉소적으로 말했죠. 의식도 없는데 무슨 안정입니까? 우린 독일에서 최고의 의료를 경험했어요. 이런 급조된 시스템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김태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도 파독광부였습니다. 1973년 23세 나이로 함부르크로 떠나셨죠. 탄광에서 번 돈을 고스란히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김태호가 계속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독일이 우리를 가르쳤다고 기술도 의료도 시스템도 모두 독일에서 배웠다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태블릿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화상통화 요청이었어요. 김태우가 화면을 켜자 정장 차림에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독일 경제부 차관님, 부인의 응급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기간 중 발생한 의료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녀가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김해 국가의료신 센터를 APPEC 공식 의료 대응 재료로 지정합니다. 모든 의료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서울과 공유되며 필요 전국 의료진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장관이 나선다고 의료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정 장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인료원의 전문의들이 원격으로 참여 중입니다. 다산 NIR 시스템의 분석 정확도는 99.7%입니다. 화면이 분할되더니 여러 의사들이 나타났어요. 각자 다른 병원의 가운을 입고 있었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환자의 뇌 MRI를 분석했는데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호가 데이터를 공유하자 의사들이 동시에 분석을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의견이 오갔습니다. 측도염 미세 염증이 보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네요. 자가 면역 반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속도에 놀랐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전국의 전문의들이 연결되어 함께 진단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죠. 박준혁 원장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환자분 염증 수치가 6견2로 측정됐습니다. 정상 수치의 3배죠. 하지만 우리 AI가 이미 치료 프로토콜을 제시했습니다. AI가 치료법을 결정한다고요? 요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의학은 경험과 직관의 영역입니다. 기계가 어떻게 기계가 아닙니다. 김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0만 건의 임상 데이터와 5명의 의사 경험이 축적된 시스템입니다. 매 초마다 전 세계 의학 저널을 스캔하고 최신 연구를 반영하죠. 그때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리나와 함께 수술실로 달려갔어요. 안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백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죠. 한스 여기가 어디 김해 의료센터야.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 의사들이 당신을 치료하고 있어. 안나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한국 병원이라고 독일로 가야 해. 그런데 모니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20, 135, 140. 김태호가 급히 들어와 확인했죠.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해야 잠깐 박준혁 원장이 막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화면을 보세요. 모니터에 뇌파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불규칙한 스파이크가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설명했죠.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과잉 반응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요한이 창백해졌습니다. 외염이란 말입니까? 더 복잡합니다. 김태호가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AI 방금 새로운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TCR 마 17B 변이가 특정 음식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외신경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정 장관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하세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건 의료 외교 차원의 문제입니다. 김태호가 의료진을 모았어요. 혈액 정화 시술을 준비합니다. 잘못된 면역세포를 제거해야 해요. 그가 저를 바라봤죠. 12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환자분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악화라니. 이나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박준혁 원장이 리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나쁜 세포를 빼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이에요. 제가 탕황에서 일할 때도 그랬죠. 먼지를 빼내려면 기침을 해야 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독일로 후송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안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저를 붙잡고 있었죠. 시작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를 믿겠습니다. 요한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정말입니까?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김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이미 2명을 완치시켰습니다. 성공률 100%였어요. 다만 독일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두 환자의 완치 기록이었어요. 한 명은 싱가포르 외교관, 또 한 명은 일본 기업인이었죠. 모두 같은 증상 같은 치료, 그리고 완벽한 회복. 왜 국제 저널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물었어요. 발표했습니다. 김태호가 대답했죠. 네이처 메디신, 란셋, NJN 모두예요. 하지만 서양 의학계는 아시아 데이터를 잘 믿지 않죠.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데이터는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늘 서구 중심으로 생각해왔죠. 의료진이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혈액 정화 기계가 들어왔어요. 복잡한 튜브와 필터, 그리고 수십 개의 모니터,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죠. 김태우가 설명했습니다. 이 기계가 환자분의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문제가 있는 면역세포만 골라냅니다. 나노 필터 기술이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박준혁 원장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50년 전 제가 독일 탄광에서 일할 때 꿈꿨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긴장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처럼 침착했죠. 정 장관이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시간마다 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화면이 꺼지고 대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나가 제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요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도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혈액 정화 기계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투명한 튜브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안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삼켰죠. 김태우 센터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됩니다. 다산 NER 시스템이 환자분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할 거예요. 다산 NIR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다산은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호입니다. NIR은 뉴로이뮬리셋의 약자고요. 김태호가 대형 스크린을 가르쳤죠. 이 AI는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차원 내 영상이 회전하며 붉은 점들이 표시되었죠. 요한이 가까이 다가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실시간 분석입니까? 요한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습니다. 김태호가 키보드를 두드렸죠. MRI, CT, 혈액검사, 유전자 분석까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요. 분석 속도는 32분이면 충분합니다. 화면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글씨로 위험 임계점 80%라고 떴어요. 간호조정관 강소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염증 수치가 5.8로 올라갔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에요. 박준혁 원장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죠. 맞아. 이거야. 뭘 발견하신 겁니까? 김태우가 물었어요. 박준혁이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이 단백질 구조를 보세요. 70년대 독일 루르탕에서 광부들이 알았던 진폐증과 비슷한 면역 반응이에요. 다만 폐가 아니라 외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요한이 놀라서 말했어요. 진폐증과 뇌신경험이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죠. 당시 독일 의사들은 산소 치료만 했어요.
근본 원인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I가 계속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복잡하고 아름다웠죠.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이 특정 부분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TCR 17 변이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봐요. 이 변이체가 정상 뇌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거든요. 요한도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믿을 수가 없네요. 김태호가 속삭였어요. 환자분이 어제 드신 땅콩 소스의 단백질 구조가 뇌신경 수초의 단백질과 98.99% 일치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혼동을 일으킨 거예요. 강소희가 새로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혈액 검사 추가 결과입니다. 사이토카인 수치가 정상치의 5배예요. 하지만 이상한 건 특정 사이토카인만 높다는 거죠. 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특정 촉발 인자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희귀 반응이죠. 그럼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김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다산 NIR이 이미 치료 프로토콜을 제시했어요. 문제가 되는 T세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그때 AI가 새로운 알림을 띄웠습니다. 최적 치료 경로 발견. 성공 확률 97%. 요한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AI가 정말 이 모든 걸 스스로 분석한 겁니까? 스스로라기보다는 김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을 학습한 결과죠. 하버드 존스 홉킨스 도쿄대 병원의 사례들을 모두 참고했어요. 박준혁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독일에서 의대를 다닐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의학의 미래는 데이터에 있다고.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런 뜻이었네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안나의 뇌를 실시간으로 스캔한 영상이었어요. 붉게 표시된 염증 부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염증 수치가 5점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강소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스테로이드를 과다 투여한 건 아니겠죠. 스테로이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가 대답했죠. 순수하게 면역세포만 걸러내고 있어요.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모든 지표가 호전되고 있었어요. 심박수도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일보다 앞서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말이죠. 그 말에 요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눈앞에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김태호가 새로운 화면을 열었어요. 이제 2단계 치료를 시작합니다. 혈액에서 걸러낸 정상 세포들을 다시 주입하면서 면역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거죠. 재설정이라니 제가 물었습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잘못된 명령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체의 면역 시스템도 그게 가능합니다.
강소희가 새로운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세포 분리기 준비 완료했습니다. 분당 3,000만 개의 세포를 선별할 수 있어요. 작업이 시작되자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개의 세포가 분석되고 분류되었죠. 정상 세포는 파란색 문제 세포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놀랍군요. 요한이 처음으로 감탄했어요. 독일에도 이런 장비는 없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김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삼성, LG, SK가 함께 투자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반도체 기술을 의료에 응용한 거죠. 박준혁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독일로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돈도 희망도.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만든 기술로 독일분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AI가 다시 알람을 올렸습니다. 1단계 치료 완료. 염증 수치 4.2로 안정화. 2단계 진행 가능. 김태호가 의료진을 돌아봤어요. 2단계 시작합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저는 유리벽에 손을 대고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리나도 제 옆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죠. 아빠, 엄마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리나가 물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해낼 거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요한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한스,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기술은 정말 놀랍네요. 처음으로 독일인 주치가 한국 의료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심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독일이 우리를 가르쳤고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발전시켰어요. 이게 진정한 협력 아닐까요? 다산의 IR의 화면에는 게수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AI는 쉬지 않고 안나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드니 시스템이 제 아내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치료가 시작된 지 3~4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지만 중환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안나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천이 38도분까지 올라갔고 혈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건 실험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요한이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독일로 후송해야 합니다. 김태호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입니다. 면역 재설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시적이라고요? 요한이 분노했죠. 천이 거의 39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뇌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김태우가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보시죠. 이게 우리가 실험이 아니라 과학적 치료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3D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추천의 점들이 공간에 떠 있었는데 각각 다른 색깔로 빛나고 있었죠. 김태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환자분의 TCR 마스센 변이, 단백질 구조입니다. 그가 빨간 점들을 가리쳤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드신 땅콩 단백질 구조고요. 파란 점들이 나타났죠. 마지막으로 이게 정상 뇌신경 수초 단백질입니다. 녹색 점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요한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의학 전문가로서 뭔가를 알아차린 듯 했죠. 김태우가 세 개의 구조를 겹쳤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보시다시피 구조 일치율이 98.9%입니다. 면역 시스템이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이건 요한이 말을 이었지만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박준혁 원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50년 전 제가 독일 탄광에서 일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탄가루에 노출된 광부들이 이상한 면역 반응을 보였어요. 독일 의사들은 원인을 몰랐죠. 그가 잠시 멈추고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니다. 분자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도요. 김태우가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치료한 3건의 사례입니다. 모두 같은 변이 같은 증상이었어요. 화면에 3명의 환자 기록이 나타났어요. 싱가포르 외교관, 일본 기업 임원, 그리고 태국 왕실 관계자 요한이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자 요한이 놀라서 말했어요. 완치되었군요. 재발도 없고요. 네, 완치율 100%였습니다. 김태우가 확인해줬죠. 세 번째 환자는 현재 치료 중이지만 예후가 매우 좋아요.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안 나도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발견을 국제학회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발표했습니다. 3번이나요. 하지만 서구의학계는 아시아의 데이터를 잘 믿지 않죠.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는 더욱 그렇고요.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캐낸 석탄보다의 데이터가 더 값집니다. 석탄은 공장을 돌렸지만이 데이터는 생명을 구하니까요. 그때 모니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안나의 천이 37도 5분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면역 지표들도 안정화되고 있었죠. 봐요. 강소희가 흥분했어요.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잘못된 T세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면역 세포들이 제거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요한이 데이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빠른 반응이 가능한가요? 나노 필터 기술의 힘입니다. 김태호가 설명했어요. 분당, 5고, 1000대의 세포를 선별할 수 있어요. 독일 장비보다 10배는 빠르죠.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숫자들이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죠. 이런 기술을 어떻게 한국이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김태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반도체 기술 덕분입니다. 삼성과 SK가 만든 초미세 공정 기술을 의료에 응용한 거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정밀도로 세포를 다루는 거죠. 박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AI 기술도 중요했어요. 수백만 개의 세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때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안나의 뇌스캔 영상이었는데 염증 부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되던 부분들이 대부분 사라졌죠. 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강소희가 보고했습니다. 요한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자리 잡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제가 틀렸군요. 김태호가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걱정하신 거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요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데이터 정말 놀랍습니다. 독일 의학계도 이걸 봐야 해요. 함께 논문을 쓰시죠. 김태호가 제안했어요. 독일 의사와 한국 의사가 공동으로 발표한다면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박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정한 협력이 되겠네요. 과거엔 노동력과 외화를 교환했지만 이제는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거죠. 저는 유리병 너머로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편안해 보였어요. 모니터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리나도 안심한 표정으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T세포 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강소희가 보고했어요. 이제 3단계 치료로 넘어갈 수 있어요. 김태호가 의료진을 소집했습니다. 3단계는 면역 시스템 재구성입니다. 정상 세포들을 다시 주입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이 물었습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3명 모두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김태우가 답했어요. 자가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죠. 박준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었습니다. 앞으로 6시간이면 치료가 완료될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죠. 처음에 한국 의료를 믿지 못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요한이 김태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김태우가 악수를 받았어요. 의사는 국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새벽 3~4시 병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중환자실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AI 새로운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치료 진행률 70%, 예상 완치 시간 오전 9시,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뜰 때쯤이면 부인께서 눈을 뜨실 겁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데이터를 믿었죠. 한국이 만드니 놀라운 기술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보고서를 써야겠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완전히 재평가가 필요하다고요. 김태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약물을 준비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죠.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저는 딸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곧 일어날 거야.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구해주실 거예요. 박준혁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50년 전 독일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보답이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한국이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새벽 4시 3단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우 센터장이 의료진을 모두 소집했어요. 2,0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실 앞에 모였죠.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김태호가 말했어요. 신경 면역 재설정을 시작합니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될 거예요. 박준혁 원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시술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헬멧을 꺼냈어요. 탄광에서 쓰던 안전모였죠. 표면이 긁히고 색이 바랬지만 태극기 스티커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왜 김태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50년 전 독일 루르 탄광에서 매일 썼던 헬멧입니다. 박준혁이 헬멧을 만지며 말했죠. 이 헬멧을 쓰고 캐는 석탄으로 독일은 부강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그가 헬멧을 김태우에게 건넸습니다. 수술실 앞에 걸어두세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도록 김태우가 헬멧을 받아들자 문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도 파도광 부셨습니다. 탄광에서 번 돈으로 저를 의대에 보내셨죠. 그가 헬멧을 높이 들었습니다. 한 세대의 헬멧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할 때예요. 의료진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짧지만 뜨거운 박수였죠. 그들 모두가 이 순간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혈액정화 장비가 보였습니다. 한국형 혈액정화기 3점형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10개가 넘는 모니터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복잡한 튜브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시작합니다. 김태호가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자 낮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안나의 혈액이 투명한 튜브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피가 기계를 통과하며 점점 맑아지는 게 육관으로도 보였죠. 인공지능 엔지니어 박노진이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실시간 세포 분석 시작합니다. 현재 오류 면역 세포 수는 345만 개입니다. 345만. 정상인의 1000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이 세포들이 안나의 뇌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화면에 빨간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태호가 필터 장치를 조절했어요. 나노 필터 감도를 최대로 올립니다. 정상 세포는 통과시키고 문제 세포만 걸러낼 거예요. 첫 1시간 동안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345만에서 3,4만으로 줄었을 뿐이었죠. 요한이 초조하게 물었어요. 이 속도면 며칠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김태우가 설명했어요. 세포들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제거는 이제부터입니다. 2시간째가 되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30만에서 280만으로 모니터의 빨간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벽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안나의 혈액이 기계를 통과할 때마다 조금씩 더 맑아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오염된 강물이 정화되는 것 같았죠. 그때 박준혁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기계 안에는 3,000개의 나노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각각이 초당 100개의 세포를 검사해요. 인간이 평생에도 못할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내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술을 제가 감탄했어요. 한국인의 집념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가난했기에 더 간절했고 뒤처졌기에 더 노력했어요. 그 결과가 이 기계입니다. 3시간째 숫자가 20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불안정해졌죠.
정상 반응입니다. 강소희가 재빨리 수액을 조절했어요. 급격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중이에요. 김태우가 새로운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면역 안정제입니다. 정상 세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4시간째가 되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류 면역 세포 수가 100만 개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모니터의 빨간 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믿을 수 없군요. 요한이 감탄했어요. 이런 속도는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입니다. 박노진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98만 개 제거율 71%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안나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120, 30, 140 쇼크 반응입니다. 강소희가 외쳤어요. 김태호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베타 차단제 투여 심박 안정화 절차 시작.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약물을 주입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모니터를 확인했죠. 30초도 안 돼서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태우가 안심시켰어요. 예상 범위 내 반응이었어요. 5시간째 오류세포가 50만 개로 줄었습니다. 절반의 고비를 넘은 거죠. 하지만 이때부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남은 세포들은 더 강합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오래된 기억 세포들이라 제거가 쉽지 않아요. 김태우가 필터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2차 필터를 가동합니다. 더 정밀한 선별이 필요해요. 6시간째 동의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오류세포는 30만 개로 줄어 있었죠. 리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안내 창백했던 얼굴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어요. 입술에도 피기가 돌았죠. 7시간째 20만 개. 의료진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책, 인공지능, 면역 융합과제 1호의 성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기술로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8시간째 10만 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어려웠죠. 이제부터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박준혁이 직접 조작판 앞에 앉았어요. 남은 세포들은 정상 세포와 너무 비슷해서 인공지능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0년 경험이 담긴 손놀림이었죠. 모니터를 보며 하나하나 세포를 선별했어요. 시간째 5만 개, 10시간째 2만 개 거의 다 왔어요. 박노진이 흥분했습니다. 11시간째 1만 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12시간째 11,600개 박노진이 발표했어요. 정상 범위입니다. 제거율 99.6%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서로 껴안았어요. 김태우는 헬멧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죠. 해냈습니다. 박준혁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해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안나의 평온한 얼굴, 맑아진 혈액 정상으로 돌아온 모든 수치들. 요한이 김태우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를 과소평가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김태우가 요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박준혁이 헬멧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헬멧을 쓰고 독일 땅 1000m 아래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그 석탄이 독일 공장을 돌렸고 독일은 부강해졌죠. 이제 우리가 기술로 보답할 때가 왔어요. 그가 헬멧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 헬멧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 말입니다. 모니터에 최종 메시지가 떴습니다. 신경 면역 재설정 완료. 환자 상태 안정. 김태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부인께서 곧 깨어나실 겁니다. 새로운 면역 시스템을 갖고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살렸어요. 박노진이 마지막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치료 시간 12시간 제거된 오류세포 33만 개, 최종 성공률 99.6%, 96% 세계 신기록입니다. 아침 햇살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독광부의 헬멧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50년의 세월을 넘어 한 세대의 희생이 다른 세대의 기적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복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12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2시간이 더 지났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리나는 제 어깨에 기대어 선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김태우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한스 차관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부인께서 안정을 찾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리나를 깨우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요한도 뒤따라 일어났죠. 우리는 말없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안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모니터에는 규칙적인 심전도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죠. 박준혁 원장이 모니터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심박수 82, 정상입니다. 82, 그 숫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요. 불과 14시간 전만 해도 140까지 치솟았던 심박수가 이제는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소희가 혈액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염증 수치 0.9입니다. 1.0 이하면 정상인데 거의 완벽한 수준이에요. 0. 정상보다도 낮은 수치였죠. 그 숫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요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찬소 포화도는요, 제가 물었어요. 50.1%입니다. 김태호가 대답했죠. 폐 기능도 완전히 정상이에요. 박준혁이 천천히 안내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잠시 듣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과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부인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요한이 제 팔을 잡아 의자에 앉았죠.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김태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었어요. 앞으로 회복만 하면 됩니다. 그때 박준혁이 벽에 걸린 헬멧을 내려왔습니다. 낡고 긁힌 광부 헬멧. 그가 그것을 제게 건넸어요. 이걸 왜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잠시만 들고 계세요. 그가 말했어요. 이 헬멧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묵직한 헬멧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표면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태극기 스티커가 희미하게 빛났죠. 1963년 23세 나이로 독일에 갔습니다. 박준혁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루르탄광 지하 메일이 헬멧을 쓰고 내려갔죠. 치을 같은 어둠 속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중환자실에는 기계음만 올렸어요. 한 달 월급이 130마르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7만 원 정도죠. 그 돈을 아껴 한국으로 보냈어요.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저는 헬멧을 만지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에 담긴 역사가 가슴을 먹게 했어요. 어느 날 낙반 사고가 났습니다. 박준혁이 계속했어요. 동료 셋이 깔렸죠. 저는 이 헬멧 덕분에 살았습니다. 독일 의료진이 우릴 살렸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겠다고. 김태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박 원장님은 귀국 후 의대에 편입하셨어요. 매운의 나이에 의사가 되셨죠. 그리고 오늘 독일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60년의 빚을 갚은 셈이죠. 저는 헬멧을 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만 더 들고 계세요. 부인께서 깨어나시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과 독일을 이어준 상징이니까요. 그 순간 안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헬멧을 옆에 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죠. 요한이 새로운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뇌파도 안정적이고 신장 기능도 완벽해요. 그게 바로 한국형 치료법의 특징입니다. 김태호가 설명했어요. 장기를 하나씩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거죠. 강소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부에 성공 보고를 올려야 해요. 이 사례는 의학사에 남을 겁니다. 잠깐. 박준혁이 말했어요. 아직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성공이라고 하기엔 이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안나.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어요.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점점 선명해졌죠.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스, 여기가 김해 의료센터야. 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 의사들이 당신을 살렸어. 안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헬멧을 발견했죠. 저게 뭐야? 그녀가 물었어요. 박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파독광부의 헬멧입니다. 60년 전 제가 독일에서 썼던 거예요. 이제는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죠. 안나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김태호가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부인, 지금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며칠만 더 안정을 취하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요한이 안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 완치된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나가 깨어나 뛰어온 거였어요. 안나가 딸을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리나야 모녀가 손을 맞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의료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14시간의 사투 끝에 얻은 결과였으니까요.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60년 전 독일이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 우리가 독일을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김태호가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성공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전화기 너머우성이 들렸습니다.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갈 거라고 했죠.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첫빛이 들어왔어요. 안나의 얼굴에 아침 햇살이 비쳤죠.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제가 김태우에게 물었어요. 네, 최악의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답했죠. 이제부터는 회복만 하면 돼요. 강소희가 수액을 교체하며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0.8로로 더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좋은 수준입니다. 박노진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인공지능이 예측한 완치 시점보다 3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인간 의료진의 헌신이 만든 차이죠. 요한이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논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함께 쓰시죠. 김태호가 제안했어요. 독일과 한국의 공동 연구로 발표하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박준혁이 헬멧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 헬멧은 병원에 연구 전시하겠습니다. 한독 의료 협력의 상징으로요. 저는 안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 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한스 안나가 힘겹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날 살렸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당신을 구했어.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기술로 안나가 박준혁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파독 광부였다고요?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오늘로 이어졌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였어요.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6시간 후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푹 쉬세요. 의료진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저는 안나 곁에 남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리나도 엄마 옆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안나가 살아난 첫날, 그리고 한국 의료가 세계에 증명된 날이기도 했죠. 요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스,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독일로 돌아갔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제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안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의료의 증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박준혁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파독광부의 후예들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네요. 그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마치 60년 전 탄광으로 향하던 젊은 광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김해의료신센터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검은 차량 세대가 연이어 도착했어요. 주한독일 대사관, 부대사와 공보관 그리고 수행원들이 내렸죠. 뒤이어 한국 언론사 취재진도 도착했습니다. 김태우 센터장이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사관 부대사 크리스티안 밀러가 김태우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스 차관의 부인이 여기서 치료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그들이 병원으로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금거리기 시작했어요. 외국 고위 관료가 한국 병원을 찾은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준혁 원장이 일행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자분은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밀러 부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중환자실에서 나왔다고요? 어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들었는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김태호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완치 판정 99.9%, 회복률은 100%입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던 의료진과 직원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안나가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스스로 물을 마시고 있었죠. 저와 리나가 옆에 있었고요. 안나 밀러 부대사가 놀라서 외쳤어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안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티안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보시다시피 살아났어요. 한국 의사들 덕분에 윌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의료진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물었죠. 요한 박사 의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요한이 차트를 보여주며 답했어요. 완벽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재발 가능성도 없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그때 언론사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물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독일 귀빈을 살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태호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신경 면역 재설정 기술로 치료했고 성공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로 퍼지자 밖에서 지켜보던 의료진도 박수를 쳤어요. 점점 박수 소리가 커졌죠. 윌러 부대사가 갑자기 김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 본토로 전해질 것입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가 박준혁을 바라봤어요. 파독광부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60년 전 일입니다. 윌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으로 독일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후예가 독일인을 구했네요. 이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순간 병실에 있던 강소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60년의 세월을 넘어 이루어진 화해와 협력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기자가 박준혁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의 경험이 오늘과 어떻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독일은 우리에게 근면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었죠. 오늘은 그 결실을 보여준 날입니다. 윌러가 벽에 걸린 낡은 헬멧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제가 탄광에서 썼던 헬멧입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이제는 한독 의료 협력의 상징이 되었죠. 윌러가 헬멧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헬멧이 증언합니다. 한국인들이 독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들의 후손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언론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독일 외교관이 파독광부의 헬멧 앞에서 눈물 짓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역사적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안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의료진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죠. 일어서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김태우와 강소희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안나가 천천히 일어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녀가 박준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가 박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60년 전에 흘린 땀이 오늘 제 생명을 구했어요.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죠. 병실 박복도에 의료진과 환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윌러 부대사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한독 협력의 상징입니다. 주한독일 대사관은이 사건을 본국에 상세히 보고하고 양국 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한스 차관님, 한국 의료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배워가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료진 환자들, 심지어 독일 대사관 직원들까지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죠. 김태호가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치료에 사용된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을 의료에 접목한 결과죠. 앞으로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덧붙였어요. 독일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은 노벨 상담입니다.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이에요. 윌러가 김태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베를린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독일 의료진도 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김태호가 답했어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팀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 의료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증명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 아니, 이제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는 증명이죠. 취재가 끝나고 카메가 꺼졌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모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역사적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리나가 김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를 살려주셔서 김태호가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윌러 부대사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의료가 이룬 기적을 그리고 파독광부의 정신이 만든 결실을 그가 헬멧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의의 표시였죠. 병은 로비로 내려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독 우정 만세라고 외쳤고 다른 이들도 함성을 질렀어요. 언론 보도가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독 의료협력의 세장 파독광부의 후예가 독일 귀빈을 살리다 한국 의료기술 세계가 주목. 김태호가 의료진을 모두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자존심을 세운 거예요. 박준혁이 헬멧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헬멧처럼 낡고 초라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강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간호사인 것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저는 안나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해의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안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였어요. 윌러 부대사의 차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모든 이의 가슴에 남았죠. 이 사례에는 한독 협력의 상징입니다. 그 말이 공식 브리핑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독 광부의 땀이 첨단 의료 기술로 꽃피 날. 그것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3일 후 부산 이펙 정상회의 폐막 기자, 회견장 수백 명의 각국 기자들이 모인 대회의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독일 대표 단석에 앉아 있었고 안나와 리나가 객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독일 경제부 차관스 베르트하우저의 특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어요. 사흘 전 제 아내가 김해공항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를 믿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객석의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미소로 답했어요. 내 가족은 한국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은 기자들도 있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으니까요. 김해 국가의료역 신센터의 의료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파독광부 출신 박준혁 원장님의 헌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60년 전 독일로 간 8천여 명의 한국인,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신경면역 재설정이라는 혁신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죠. 인공지능과 나노기술의 결합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시술법입니다. 독일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 경험이 독일의 대한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과 공동으로 한독 바이오메디컬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이건 예정에 없던 발표였으니까요. 투자 규모는 50조 원입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투자하며 예상 고용 인원은 12만 명입니다. 김해와 베를린에 동시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환호성과 함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스 차관님, 이것은 저는 협약서를 건넸습니다. 독일 총리께서 직접 승인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구한 한국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장관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의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17살 리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밤새 엄마를 돌봐주셨어요. 특히 박준혁 할아버지가 보여준 헬멧을 잊을 수 없습니다. 리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낡은 헬멧이 증명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계를 돕고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17살 소녀의 말이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김해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태호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병원 중앙 로비의 유리벽 앞, 거기에는 조그한 전시대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박준혁이 그 앞에 서 있었죠. 이제 이 헬멧은 여기에 연구 전시됩니다. 그가 낡은 광부 헬멧을 유리 케이스에 넣었어요.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이어준 다리로서 헬멧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의 헬멧, 1963회에 1977 독일 누르탄광 희생과 헌신이 만든 기적의 상징 박준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 헬멧을 쓰고 캐낸 석탄으로 독일 공장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그 헬멧이 지켜본 가운데 독일분의 생명을 구했죠. 역사는 이렇게 순환합니다. 김태우가 또 다른 명패를 공개했습니다. 한독 우정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 병동을 한독 우정관으로 명명합니다. 김태우가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양국 의료진이 함께 연구하고 치료할 것입니다. 안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완치 환자로서 이 명패를 제막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붉은 천을 걷어내자 한독 우정관 명패가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60년 전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배우고 땀 흘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헬멧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세계를 치료하는 나라,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가진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협약서를 김태우에게 건넸습니다. 50조 투자의 첫 프로젝트는 김해센터 확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면역치료 센터로 만들어주세요.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김태우가 답했습니다. 파독 광부의 정신으로 한국의 기술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유리창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헬멧이 부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리나가 헬멧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박준혁이 리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 생명만을 생각하는 의사. 우리는 그렇게 서서 헬멧을 바라봤습니다. 60년의 세월을 품은 낡은 헬멧.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안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어. 한 나라가 가난에서 일어서는 과정을, 그리고 이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는 순간을. 김태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독 우정관 명패가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파독 광부의 헬멧이 조용히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